인도네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두고 일본이 62억 러를 부르자 중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55억 달러면 해줄게. 게다가 75%는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갚아. 솔깃한 조건에 인도네시아는 중국 손을 잡았죠. 그런데 이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사비는 72억 달러까지 폭등했고 철도공사 사장 입에서 이건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중국의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고속철도의 이름은 후시인데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둥이라는 도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있는 고속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2023년에 정식 개통했는데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적 자부심이라고 치켜 세웠죠. 기존에 3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를 시속 350km로 달려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됐으니 현지인들의 기대감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려한 개통식 뒤에는 처음부터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 사업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은 일본이 먼저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일본은 신칸센 기술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공사비로 62억 달러를 제시했죠. 그런데 중국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중국은 55억 달러에 해주겠다고 했고 그것도 그 금액의 75%를 중국개발은행에서 40년 만기 연 2%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빌려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당시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고속철도를 가질 수 있다는 중국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죠. 일본보다 7억 달러나 싸고 당장 돈도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하니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뻔한 결과였어요. 결국 인도네시아는 일본 대신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토지 보상 문제가 터졌고 건설비도 치솟았습니다. 초과 비용만 약 12억 달러가 발생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사업을 맡은 컨소시엄도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중국은행에 5억 5천만 달러 추가로 빌릴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55억 달러던 공사비가 60억 달러로 올랐다가 최종적으로 7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이 처음 부른 금액보다 10억 달러나 더 든 셈이에요. 싸게 해준다던 약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지면서 원래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던 공사가 4년이나 늦어졌어요. 시간이 늘어나니 비용도 덩달아 뛰었고 결국 처음 계획했던 5조 원짜리 사업이 10조 원짜리로 불어난 겁니다. 어찌어찌 공사를 마치고 운행은 시작했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자가 무려 3,700억 원이 났고 올해 상반기까지 1,400억 원이 더 쌓였거든요.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곳이 최대 지분을 가진 인도네시아 국영철도공사 카이입니다. 카이 입장에서는 빚은 빚대로 갚아야 하고 적자는 적자대로 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이건 시한폭탄이라고 자백한 겁니다. 단순히 엄살을 부린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후시 고속철도의 연간 매출은 약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갚아야 하는 이자만 연간 1억 2천만 달러, 약 1,700억 원이에요. 계산이 되시나요? 표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원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포괄적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대로 가면 빚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적자를 메우려면 승객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 예측했던 하루 평균 승객 수는 낙관적으로 7만 명, 보수적으로 잡아도 5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주말에 2만 명, 평일에는 16,000명에서 1만 8,000명밖에 안 타고 있습니다. 예상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처참한 수준이죠. 달리면 달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열차가 텅텅 비어 있는데 이자는 팡팡 불어나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3시간 걸리던 거리를 40분으로 확 줄여줬는데 왜 사람들이 외면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요금이에요.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버스를 타면 가장 싼 요금이 8,700원 정도인데 후시 고속철도 최저가 좌석은 17,000원쯤 합니다. 버스의 2배 가까운 가격이죠. 1등석은 7만 원을 훌쩍 넘기니까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타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7분의 1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버스비가 2만 원인데 KTX가 5만 원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차역들이 하나같이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있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거든요. 비행기도 아닌 기차를 타러 가는데 마치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서울 도심까지 다시 이동해야 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고속철도를 타서 시간을 아꼈는데 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또 한참 걸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실제로 자카르타 도심에서 후시역까지 가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40분 단축한 게 무색해지는 거죠. 도대체 역들이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지어진 걸까요? 여기서 중국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 실수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맞물려 있는 구조거든요. 1대1로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예요. 겉으로는 경제 협력과 공동 발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1대1로의 핵심은 사람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류와 산업 공급망을 연결하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역을 지을 때 도심 대신 산업단지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외곽 지역을 일부러 택한 겁니다. 이건 중국이 해외 철도 사업에서 자주 써온 패턴이에요. 땅값이 싼 외곽에 역을 짓고 그 주변으로 산업단지와 물류 거점을 조성한 다음 중국 자본과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을 이어가는 구조죠. 철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변 개발을 끌어오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겁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편의는 애초에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인도네시아는 이중으로 당한 셈입니다. 싸게 해준다던 공사비는 훨씬 비싸졌고 정작 철도는 자국민보다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설계됐으니까요.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구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빚더미는 쌓이는데 혜택은 중국 기업에게 돌아가는 느낌이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인도네시아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의 1대1로에 손을 내민 나라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함정에 빠졌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빌려 남부에 한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막상 항구가 완성되고 나니 이용률이 처참하게 낮았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017년에 항만 지분 80%를 중국 국영기업에 넘기고 99년 동안 운영권까지 내줘야 했어요. 자기 나라 항구를 100년 가까이 중국에 빌려준 셈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채 함정 외교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라오스는 더 심각합니다. 라오스는 중국과 자국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국가 GDP의 절반에 달하는 67달러를 중국에서 빌렸어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라오스의 채무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라오스는 23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55억 달러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자국 전력망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매각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마음먹고 전력 공급을 끊으면 라오스 전체가 멈추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상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된 셈이죠.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차관이 2010년 4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700억 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문제는 이 돈을 빌린 나라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등 여러 나라가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일부는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어요. 아시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이 1대1로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부채의 함정 외교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볼게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도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40년이던 대출 상환 기한을 60년으로 늘리는 협상을 중국과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합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고통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죠. 40년 동안 갚을 돈을 60년에 걸쳐 갚는다고 해서 총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더 골치 아픈 건 노선 연장 문제입니다. 현재 후시는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142km 구간만 운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짧은 노선만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입을 모아요.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KTX를 운행하다가 부산까지 연장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프라보워 현 대통령도 수라바야를 넘어 자바섬 끝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노선을 연장하려면 또다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 총 연장 703km를 깔려면 현재 구간에 5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현재 재무 상태가 이 모양인데 국영기업이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허용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적자를 메우려면 연장을 해야 하는데 연장하려면 빚을 더 져야 하고 빚을 더 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적자가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중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 빚을 갚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빚을 갚거나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는 것뿐인데 어느 쪽이든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으로 중국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단순한 손익계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대중교통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발언도 했죠. 하지만 책임지겠다는 말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자도 못 갚는 현실, 텅 빈 객차, 끝없이 불어나는 부채,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더 싸게, 더 좋은 조건에 해준다고 했던 중국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죠. 인도네시아는 일본보다 7억 달러를 아끼려다가 10억 달러 이상을 더 쓰게 됐고 앞으로 수십 년간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스리랑카는 항구를, 라오스는 전력망을 넘겨줘야 했고요. 달콤한 제안 뒤에 숨어있는 검은 속내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최초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국가적 자부심을 안고 출발했던 후시 고속철도. 하지만 지금은 달릴수록 적자가 쌓이고 빚더미는 높아지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시속 350km의 속도만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철도공사 사장의 말처럼 정말로 시한폭탄이 터져버릴지 인도네시아의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인도네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손을 잡으려는 혹은 이미 잡은 수많은 나라들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